근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판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 조건에 놓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4억 4,444만 원. 누군가 이 금액을 한 남자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한 번에 보낸 것도 아니고요. 사가 연속으로 찍히게 하라. 이 주문에 맞춰서 여러 번 보냈습니다. 2년간 50억 원을 보냈죠. 피해자들은 집 보증금을 뺐다는 사람도 있고요. 카드론을 받았고요. 장사해서 매일 들어오는 돈을 다 갖다 바쳤다. 이리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재림예수라 칭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자기계발 사기 공식이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지금 구독자님들의 피드에 뜨고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재림예수란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주가 된 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까지는 성공한 자기계발 코치였습니다. 책 쓰기 코칭으로 유명했고요. 본인 스스로는 300권을 썼다고 말하고 있고요. 수천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공한 코치가 50억 갈치범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재림예수다 이러진 않았습니다. 단계가 있었죠. 2023년 이전에는 그냥 책 쓰기 코치였어요. 강의료 30만 원이었고요. 7주 코스였고요. 평범한 사람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책 한 권이면 그 분야 전문가다. 이런 메시지를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자기계발 강사잖아요. 2023년부터는 뭔가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목소리, 우주의 메시지, 이런 영성 콘텐츠가 섞이기 시작했고요. 2023년 11월에 드디어 선언합니다. 우리엘 대천사를 통해 재림예수로 깨어났다. 2024년도에 구독자 20만 명을 달성했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갈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좀 재밌는 게 돈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보내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내로남불적인 삶을 살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미쳐 날뛰었다는 건 아닙니다. 수년간 수천 명에게 당신도 특별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 왔었어요. 동시에 본인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무비판적인 추종과 찬사를 계속 받아왔었어요. 이런 환경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과대한 자기를 점점 더 비대하게 만들어냅니다. 나는 남다르다. 이 메시지가 나는 선택받았다로. 그리고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여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케팅을 위한 수사였을 거예요. 꾸미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애가 비대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의 칭찬만 받으며 사는 사람 중에 많습니다. 동시에 비판을 차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 검증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세계관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끌렸을까요? 이 사람이 처음에 팔았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평범한 사람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책 한 권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인생 제2 막의 문을 열라. 솔직히 매력적인 메시지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메시지고요. 나도 책 한 권 써볼까? 이리 생각할 수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 책을 쓴다는 게 단순한 창작행위는 아니죠. 명함에 작가, 저자 이런 게 붙는 순간 뭔가 위상이 올라가죠. 강연 요청도 오고요. 뭔가 전문가로 대우받고요. 한국 사회에서 책을 쓴다는 건 일종의 존재 증명인 거죠. 쉽게 있어빌러티를 위해서 책을 쓰는 게 최고긴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피로 욕구라고도 봤습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는 생존의 욕구고요. 그 다음은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엔 소속의 욕구, 그 다음 단계가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책을 써서 이름을 날리고 싶은 욕구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예요.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희생만 하고 살았는데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못 들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리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작년에 낸 책이죠. 당신은 결코 특별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저 책이 많이 안 팔렸습니다. 저는 책 제목을 바꿨어야 돼요. 당신은 너무너무 특별하다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내세운 건 글쓰기 기술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판 거는 희망이었다는 거죠. 희망팔이 비즈니스를 한 거죠. 욕망을 포착해서 비즈니스로 만드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나쁜 일도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희망팔이 비즈니스에 어떤 사람들이 빠질까요?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믿지? 판단력이 없나? 피해자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 심리적으로 그리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 안 당한다, 이리 생각하니까요. 근데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판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특정 조건에 놓인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요, 사람들은 삶의 전환점에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40대 중반 직장인이 있단 말이에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은퇴하면 뭐가 남지? 명함에서 회사 이름 빼면 나는 누구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15년 세월을 보낸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막내가 중학생이 되던 해 문득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지?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50대 중반이 계시단 말이에요. 퇴직금은 넉넉히 받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죠. 또 하루가 너무 길고요. 진료실에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분들이 바보라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순간에 우리의 뇌는 의미를 갈망합니다. 방향 잃은 배가 등대를 찾듯이요, 삶의 좌표를 재설정해줄 무언가를 찾는다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속삭이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세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준 밧줄과 같습니다. 밧줄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못하고 허겁지겁 그 밧줄을 잡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왜 빠지는가예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한 번 빠지면 왜 못 나오는지, 처음 30만 원이 어떻게 3억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기법이 구독자님들의 피드에도 여전히 뜨고 있다는 거, 이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재림예수는요, 처음부터 4억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30만 원짜리 강의였습니다. 그 뒤로는 수십만 원짜리 책이고요, 수백만 원짜리 심화과정으로 들어갔죠. 커뮤니티 가입을 제의했고요, 후원금을 요청을 했죠.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이를 문간에 발 들여놓기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요청에 응하면 다음번에 큰 요청에는 응하기 더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나는 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이미지가 형성되면요, 자기 행동을 이에 맞추게 됩니다. 30만 원짜리가 3억이 되는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았고요. 단계 천천히 밟아서 글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는 과정 중에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속은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동안 들인 돈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내가 바보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체면 손상이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가족들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계속 믿는 게 스스로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커뮤니티 힘이 더해집니다. 가장 먼저 단톡방 초대부터 시작됩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서로 품앗이로 예스24나 교보문고에 서평을 써줘요. 구독자님도 한번 예스24나 교보문고 보세요. 책이 아직 깔리지도 않았고 독자들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서평이 막 30개 순식간에 달리는 책들 있으시죠? 저 의아하잖아요. 이렇게 리뷰 품앗이를 하고요, 또 판매 품앗이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책이 순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 재림예수가 행한 글쓰기 코칭도 이런 식이었고요. 지금도 행해지는 고액 글쓰기 코칭의 실상입니다. 요새는 공공도서관에 책 신청해주는 부마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에 도서 구입 예산은 한 해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본인들의 목적에 의해서 바람직하지 않게 쓰는 거죠.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은 많고요. 나오는 책도 많고요. 하지만 요새 어때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책을 팔기도 어렵고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피해자들은 바깥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인정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대체 가능한 직원원이었는데 여기서는 작가님이라는 거죠. 서로가 작가 동료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서로를 추켜 세워주는 거죠.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이 따뜻함 속에서요, 비판적 사고는 무력화됩니다. 동시에 여기서 나가면 나는 혼자야, 내 책은 누가 사줘,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실제로 재림예수가 했던 글쓰기 코칭 중에 뭐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직 사업가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속해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학력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심리적 취약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글쓰기 코칭 강사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갔어요. 스스로를 재림예수라고 칭했잖아요. 이 사람이 사용한 재림예수 되기 전의 공식은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 인스타나 스레드 하신 분들 피드 열어보세요. 7일 만에 책 쓰는 법 무료 공개. 이번이 마지막 모집입니다.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케팅 중에 퍼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1단계는 무료 콘텐츠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공짜니까. 2단계는 저가 상품으로 결제 습관을 만듭니다. 별거 아니니까. 3단계는 고가 프로그램으로 신뢰를 현금화시키죠. 본격적인 단계죠. 4단계는 커뮤니티로 묶습니다. 못 빠져나가게요. 이 재림예수의 궤적도 정확히 이 구조였어요. 차이는 딱 하나, 비즈니스였는데 마지막에 종교 색깔을 갖다가 탁 가미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책 쓰기 코칭이 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당한 가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요, 당사자가 그 경계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상적인 비즈니스와 사기가 가미된 착취 구조, 이 둘은 처음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신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부 신호는 크게 3가지를 좀 주의합시다. 첫 번째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DM 주세요 라고 하죠. 왜 가격을 숨길까요? 가격 보면 우리가 냉정해지거든요. 일단 DM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1대1 상황으로 맞춰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강 후기가 구체적인 성과 없이 감정적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안 써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안 하면 늦는다. 이런 압박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모집입니다.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시간 압박은요, 판단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우리 그래갖고 충동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외부 신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안의 신호입니다. 외부 신호는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안 하면 뒤처질 것 같다. 이 느낌이요. 이 느낌이 들면은요, 그들의 공포 마케팅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칭을 갖다가 지금 안 되는다고 늦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되면은 내년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올해 말에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주변에 말하기 좀 그렇다는 찝찝한 느낌이요. 이런 느낌이 들 때는요, 내 주변에 있는 친한 가장 냉정한 친구에게 먼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결제하기 전에요. 그 친구의 반응이 현실 검증력입니다. 야, 그거 좀 이상해. 야, 누가 그 돈 내고 그걸 배우냐? 그걸 꼭 지금 해야 돼? 이 말이 들리면요, 제발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본 날, 그리고 결제하려고 하는 날, 나는 어떤 상태였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혹은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만약 이렇게 힘든 순간에 발견한 거라면 한 발 물러서세요.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 우리가 결혼할 때도 흔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힘든 순간에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힘든 순간에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기계발 코치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료 콘텐츠, 저가 상품, 고가 프로그램, 커뮤니티, 이 퍼널의 구조 안에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둘째, 빠지는 사람이 바보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삶이 전환점에서 누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교수도 빠졌습니다. 셋째, 나는 안 당해.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경계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세요.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이게 아니고 나는 언제 흔들리는가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다만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죠. 내가 지금 좀 흔들리고 있구나. 이리 인식하는 것이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피드를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무엇을 팔고 있는가? 기술을 파는 건지, 희망을 파는 건지, 소속감을 파는 건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겟이 아닙니다.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